행복론은 양자 역학보다 어렵다. 답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답이 수백 수천 가지이기 때문에 행복론은 그 어떤 분야의 지식보다 까다롭다. 그러니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숙고하고 성찰해야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정반대의 주장도 가능하다.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 안에 행복에 대한 정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다. 지금 아는 걸 실행해서 변화하면 될 뿐이다. 가령 당신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하자. 당신은 어떻게 변할까? 심리학자 어빈 얄롬에 따르면 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들은 생각과 태도가 크게 변화하는데 공통점을 뽑아보면 변화의 양상은 이렇다. 사소한 것에 큰 마음을 쓰지 않는 관점의 대전환을 경험한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한다. 가족이나 친구와 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한다. 과거나 미래를 잊어버리고 현재에 집중해서 산다. 계절의 변화, 떨어지는 잎, 타인과의 사랑 등 작은 기적에 감동한다. 삶이 가치 있고 감사하다는 걸 왜 암에 걸린 후에야 알게 되었을까 자문한다. 놀랍다. 암에 걸리면 그렇게 현인이 된다. 암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생명과 감사를 만끽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암 환자들이 행복론을 배우려고 학원에 가지는 않았으리라. 행복에 관한 책을 수십 권 읽은 것도 아닐 것이다. 물론 책으로 행복을 배울 수도 없지 않은가. 우리는 모두 이미 행복의 비밀을 알고 있다. 심리학자 탈벤 샤하르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지금껏 알고 있던 것을 돌연 자각하게 된 것이다. 달리 말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다. 단지 그 지식을 무시했거나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도 다를 게 없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이미 안다. 어떤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할지도 다 알고 있다. 행복의 비결은 벌써부터 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다. 필요한 것은 그것을 찾아내고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뿐이다. 어떻게 해야 그런 인식과 실천이 가능해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치병에 걸리는 것이다. 특히 암이 좋다. 암 환자는 대체로 의식이 멀쩡하기 때문에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 또 생명이 서서히 꺼짐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질 시간이 주어진다. 절대 낫지 않을 중증암이 우리에게 각성과 행복을 선물할 수 있다. 그런데 불치병은 걸리고 싶다고 그렇게 쉽게 걸리는 병이 아니다. 감기와 추위 속에서 달리다 보면 바이러스 감염의 호조건이 조성되지만 암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니까 차선의 대책이 필요하다. 가령 자신이 죽을 것처럼 상상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 그 유명한 행복문구처럼 메멘토 모리하는 것이다. 곧 죽게 된다는 자기 최면에 걸리기만 하면 우리는 현명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 그런데 그것도 어렵다면 다른 먼 길을 가야 한다. 공부다. 공부를 통해서 삶의 진리와 한계와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공부할 책은 세상에 수백만 권이 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얻기 위해 수십 년 수행을 한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우리는 겨우겨우 행복해진다. 참 이상하다. 내용을 다 알면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양자 역학보다 이상한 과목이 바로 행복론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유심히 살펴본다. 건강하게 살려면 뭘 해야 할까? 운동, 휴식, 진료, 영양 보충 등 답이 금방 나온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해야 할까? 답이 금방 나오지 않는다. 사람은 행복 문제에 참 게으르다. 행복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자기 행복의 재료가 무엇인지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게으른 이유가 있기는 하다.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불교 승려
마티오 리카르가 행복하다에서 좋은 제안을 했다. 자기가 행복해하는 이유를 찾는 법이다.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나요? 행복이 외부 환경에서 온다면 그 행복의 원천이 지속될지 아닐지 따져봅니다. 행복이 마음 상태에서 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더 키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나누어 생각하면 답이 어렵지 않다. 먼저 행복의 외부적 원천을 생각해 보자.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예를 들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사회적 인정, 성공한 커리어, 매달 들어오는 월급, 괴로울 때 마시는 술.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맛있는 음식, 아직은 건강한 몸, 옷과 자동차, 친구 관계, 가족. 위와 같은 정리가 첫 단계다. 둘째 단계는 그것들 중에서 오래 지속될 것과 곧 사라질 것을 구별하는 과정이다. 사람들이 나를 오랫동안 인정해 줄까? 월급은 얼마나 지속될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마시고 먹는데도 건강은 계속 유지될까? 옷과 자동차는 몇 개월 동안이나 나를 행복하게 할까? 혹여 곧 사라질 것에 내 행복을 의존하면 위험하다. 오랫동안 지속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서 내 행복을 찾는다면 비교적 안전하다. 이제 행복의 내적 원인을 정리해 보자. 새벽 6시에 고요, 그분들에게 느끼는 감사, 그 친구와의 우정, 그 사람과 나누는 사랑, 낙관하고 희망하는 마음. 고요함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고요함을 더 자주 느끼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사랑과 우정과 낙천성도 배양하면 난 더 행복해진다. 어떻게 해야 그 좋은 감정들을 더 자주 느끼고 계속 키울 수 있을까? 거기서 나온 답으로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사람은 모두 행복을 원하면서도 무심하다. 자신이 어떤 경우에 행복해하는지 차분히 살펴보지 않는다. 나의 마음에 민감해져야 한다. 그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나의 의무다. 그리고 종종 나 자신에게 물어보자. 어떤 환경, 어떤 감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그 환경과 감정은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지? 이런 질문에 답하다 보면 나의 마음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 세상 밖으로 떠나지 않아도 자유로울 수 있다.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사람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걸까? 아니면 반려견 덕분에 게으른 자신이 운동하게 되는 걸까? 화초를 기르는 사람도 늘고 있다. 사람들은 화초가 햇빛을 받게 도와주고 꼬박꼬박 물을 주고 잎을 닦으며 보살핀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화초를 보살피는 것일까? 아니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식물이 사람들 생명의 은인이 될지도 모른다. 다음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엘렌 랭어가 마음 챙김에서 소개한 사례다. 미국 코네티컷의 한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연구팀은 노인들 중 일부에게 화초를 기르게 했다. 어떤 화초를 기를지, 어떻게 기를지는 노인들이 스스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화초 선택과 관리 방법을 결정할 전적인 자유를 노인들이 누린 것이다. 30개월 후 연구팀이 요양원을 방문했다. 그동안 사망한 노인들이 적지 않았는데 한 가지 특이점이 확인되었다. 화초를 기른 노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노인 집단의 사망률 차이가 뚜렷했던 것이다. 화초를 기르지 않은 노인들의 사망률에 비해 화초를 기른 노인들의 사망률은 절반이 안 됐다. 이 실험에서 화초가 노인들의 수명 연장에 기여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화초를 돌보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생명력이 풍부해졌던 것이다. 연구팀은 노인들이 누린 자유가 건강의 비결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스스로 화초를 선택하고 자신이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몸을 움직여 화초를 돌본 노인들은 자유를 누렸으며 그 자유가 삶의 질과 행복의 수준을 높여 수명을 연장시켰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명제가 도출된다.
자유가 행복을 주고 행복은 생명력을 풍요롭게 한다. 안락함과 영양 상태도 더없이 중요하지만 자유 또한 행복의 필수 요건이다. 그 사실은 유엔 산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발간한 2023년 세계 행복 리포트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행복학자들이 꼽은 행복의 요소는 총 6가지인데 그중 5은 수입, 건강, 의지할 사람, 부패 수준, 너그러움 수준이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자유도다. 자신이 일이나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화초를 돌보는 자유가 노인들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었다. 자유가 뭐길래 사람들의 건강에까지 그토록 영향을 미칠까? 자유는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자유다. 자신의 가치와 꿈을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야 자유롭다. 두 번째로 자율적인 삶을 사는 게 자유다. 남에게 구속되는 삶은 노예의 삶이다. 내가 선택한 길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행해야 자유인이다. 세 번째로 나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자유다. 내가 선택한 목표, 나에게 의미 있는 목적지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면서 나에게 고유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자존심이 바로 자유다. 정리하면 자유는 3가지 삶을 준다. 자신에게 진실한 삶, 자율적인 삶, 자기만의 기쁨을 느끼는 삶이 자유의 선물이다. 자유를 누려야 우리는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이 책의 필자는 이상론으로 이야기를 끝맺을 만큼 순박하지는 않다. 나도 100번 안다. 자유가 아무리 중해도 당장 직장을 때려치우거나 집을 팔아치운 돈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게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건전한 선택지가 될 수는 없다. 대안은 자유의 섬을 자신의 삶 속에서 만드는 것이다. 답답한 요양원의 노인들이 화초를 기르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답답한 삶에서 자유로운 일을 하나씩 하는 것이다. 취미 생활도 좋고 운동 습관도 괜찮다. 독서나 명상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내가 좋아하는 작은 일들을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자유이고 행복이다. 자유로운 시공간을 점점 늘리면 우리는 진실하고 자율적이며 기쁜 삶을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다. 완전은 아니어도 실로 적잖게 불행을 피할 수 있다. 우리가 불황자거나 죄인이더라도 모두 숭고한 존재다. 아주 인상 깊은 내면의 성장에 대한 글을 읽었다. 우리가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강하고 밝게 살아가야 함을 아는 것, 그와 같은 내면의 성장이다. 미국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는 인생의 태도에서 외적 성장은 2번째 혹은 3번째 목표라고 말한다. 내적 성장이 삶의 최우선 목표인데 내적 성장의 요체는 어떤 조건에서도 강하고 밝게 사는 것이다. 반대로 약하고 어두운 삶은 불행하다. 넓은 집과 화려한 외모와 높은 지위를 가졌더라도 작은 충격에도 마음이 달걀 껍데기처럼 쉽게 부서지고 희망의 빛이 꺼져버리면 그게 불행이다. 마음은 쉽게 깨지고 어두워진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짐한다. 마음을 다시 강하고 밝게 만들자라고 말이다. 또 스스로를 다독인다. 내가 약해지고 어두워질 이유가 있나? 왜 그래야 하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나면 훨씬 낫다. 기운이 생기고 희망도 보이며 자부심도 슬쩍 느껴진다. 웨인 다이어가 내면의 성장 말고도 강조한 게 또 있다. 자신을 귀하고 숭고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스러운 존재입니다. 성스럽고 완벽한 우주의 일부죠.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실제로 인생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소 급진적인 말이다. 감옥의 죄수와 노숙인마저도 숭고하다니.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웨인 다이어의 논리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수긍할 수 있는 말이다.
자신이 숭고하다고 믿는 사람은 보복이나 자기 파괴의 길을 가지 않고 대신 사랑의 길을 찾게 된다. 그런 사람은 지금 죄수라고 해도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자신을 귀하고 숭고한 존재라고 믿는 건 나쁠 게 없으니 믿어보자. 나는 드높고 소중한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선량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게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다. 외부의 조롱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밝고 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밝고 단단한 내면을 갖는다. 나 자신이 얼마나 숭고한지 절대 잊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목표만 가슴에 품고 있어도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된다. 더는 남의 머릿속에서 내 행복을 찾지 않는다. 노여움은 파괴적인 감정이다. 노여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와 삶이 모두 깨지고 만다. 푸시킨은 이렇게 조언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픈 날을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누구나 수긍할 삶의 진리다. 하지만 노여움을 참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실은 푸시킨 본인도 노여움을 참지 못해서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1837년 푸시킨은 목숨을 건 결투에 나섰다. 상대는 프랑스군 장교 단테스, 시중에는 아름답기로 유명한 푸시킨의 아내가 단테스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돌았다. 격분한 푸시킨은 루머의 진원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결투를 신청했다. 선택된 결투 방법은 장벽 결투였다. 결투 장소 바닥에 일정한 거리의 선을 2개 긋는다. 그 선은 넘어갈 수 없는 장벽 역할을 한다. 멀리 떨어져 있던 결투자들은 각자의 선을 향해 점점 다가가다가 아무나 먼저 총을 쏠 수 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신사의 규칙이 있다. 먼저 총을 쏜 사람은 상대가 총을 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 군인인 단테스가 결투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였다. 그가 쏜 총탄은 푸시킨의 하복부에 명중했다. 쓰러진 푸시킨은 무척 아팠지만 분노를 동력 삼아서 겨우 반격했는데 단테스의 오른팔에 경상만 입혔을 뿐이다. 이틀 후 위대한 시인 푸시킨은 37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4아이를 두고 복막염으로 숨졌다. 노여움을 다스렸다면 푸시킨은 좀 더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분노 조절 능력이 미약해서 죽었다고 정리하면 맞는 말이면서도 표피적이다. 분노의 원천이 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다. 푸시킨은 타인의 마음에 너무 신경을 썼고 그 마음들을 수정해야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즉, 아내가 바람났다는 그 루머가 사람들 마음에 자라는 걸 견딜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가 선택한 것은 설득이나 기다림이 아니라 폭력이었다. 폭력이 대개 그렇다. 노여운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누군가의 육신을 깨뜨리는 데 있지 않다. 폭력 피해 당사자와 현장 목격자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조영하는 것이 노여운 폭력의 심층 목표다. 푸시킨도 그래서 폭력을 택했다. 단테스를 없앤 후에는 구경꾼들의 마음에서 루머를 지울 수 있을 테고 그럴 때 자신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푸시킨은 지극히 의존적인 사람이다. 타인의 마음에 자신의 행복을 기대고 있다. 남이 뭐라 하든 신경을 껐다면 아내와 기쁘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푸시킨은 자기 마음보다 타인의 마음이 더 중요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절대로 중요했기에 그 평가를 수정하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것이다. 다름 아니라 평판 중독이 그를 죽였다. 다음은 스위스 출신 작가 알랭 드 보통이 불안해서 소개한 내용이다. 1834년 함부르크에서는 2명의 젊은 군 장교가 결투를 벌였는데 한 장교가 다른 이의 콧수염이 가늘고 흐느적거린다고 놀리는 시를 쓴 것이 발단이었다. 칼을 들고 싸운 2명 모두 결투에서 생명을 잃었다. 1702년 피렌체에서는 한문인이
단테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한 사촌에게 결투를 신청해 목숨을 빼앗는 일이 있었다. 또 1678년 파리에서는 한 남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꾸민 취향이 형편없다고 비난하자 그에게 결투를 신청해 생명을 앗았다. 알랭드 보통에 따르면 결투 관행으로 수십만 명의 유럽인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 결투에 나선 많은 이들이 공유하던 심리적 속성이 있다. 그것은 자기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결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맞추어 자신을 바라본다. 주위 사람들이 악하거나 수치스럽다고 겁쟁이이거나 실패자라고 바보이거나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눈에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타인의 생각을 자기 평가의 증거로 삼으면 거린이 된다. 어쩌면 SNS 시대 우리도 비슷할지 모른다. 자신의 내적 허기를 채우려는 경험이라면 모르겠지만 타인의 박수 동량을 원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여행이나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린다면 어떨까? 마음에 행복이 가득 찰까? 아니면 마음 한쪽이 공허할까? 어떻게 해야 진실로 행복할 수 있을까? 불안에 소개된 쇼펜하우어의 경구가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머리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를 잡기에는 너무 초라한 곳이다. 내가 가장 아끼는 화초를 남의 화분에 키우지는 않는다. 나의 행복도 남에게서 자라게 할 수 없다. 섬세한 사람은 자신이 남의 머릿속을 훔쳐보는 걸 민감하게 자각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선을 돌릴 것이다. 행복의 최적 서식지는 나를 긍정하는 나의 마음이다. 목적지에 행복이 없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행복은 목적지다. 땀 흘리며 달리고 올라서 끝내 다다르는 어떤 장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가면, 큰 기업에 들어가면, 내 집이 생기면 행복해질 것만 같다. 그런데 그건 다수의 단세포적인 생각이다. 다세포의 섬세한 존재는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아챈다. 꿈꾸던 곳에 도달했지만 그곳에 꼭 행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걸 말이다. 행복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걸 알았다. 돈을 소유하는 게 행복이 아니다. 행복은 성취하는 기쁨에 있고 창의적으로 노력하는 전율 속에 있다. 돈이 평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은 돈다발을 거머쥐었을 때 생각처럼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행복은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충분히 느꼈다. 실패를 극복한 다음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는 희열이 행복이었다. 창의적인 시도를 하며 느꼈던 스릴과 만족감이 행복이었다. 그렇게 행복은 목적을 향하는 여행길에서 만끽하는 것이다. 명예가 목적인 사람도 마찬가지다. 관계가 목적이고 지혜가 목적인 사람도 같다. 목적지를 향하는 여행길에서 느끼는 작은 성취, 창의적 시도, 좌절을 극복하는 것 등이 행복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 행복은 우리를 스쳐간다. 우리가 바삐 걷는 동안 얼굴에 땀을 식혀주는 바람이 행복이다. 추운 겨울밤 모닥불의 온기와 한여름 손에 와닿는 시냇물의 기분 좋은 시원함이 행복이다. 행복은 머무르거나 누적되지 않고 스쳐 사라진다. 바람을 잡을 수 없듯이 우리는 행복을 손에 쥘 수 없다. 가끔씩 찰나의 행복을 느낄 뿐이다. 민감한 사람은 행복의 찰나를 더 자주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실이 더욱 의미심장하다. 행복은 목적지에 있지 않으므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도중에 목적지를 바꿔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 추구는 냉정한 경주가 아니다. 금은동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행복할 수 있다. 얼마나 기쁜 사실인가. 남들보다 앞서지 않아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도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으니 말이다.
당나귀와 친구들도 그 진리를 경험으로 배웠다. 옛날 어떤 마을에서 당나귀가 가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주인이 늙어서 쓸모없어진 당나귀를 팔아넘기려고 하자 배신감을 느낀 당나귀가 집을 뛰쳐나와 버렸다. 당나귀는 브레멘으로 가서 악단원이 되기 위해 길을 떠났다. 당나귀는 길에서 사냥개를 만난다. 늙어서 사냥을 못하는 개를 못된 주인이 죽이려 했다고 한다. 사냥개도 당나귀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 연주가가 되기로 한다. 더 이상 쥐를 잡지 못해 물에 던져질 고양이와 닭 요리의 식재료가 될 위기를 맞은 수탉도 동참해서 브레멘으로 향한다. 길을 가던 중 동물들은 어느 집에 도둑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도둑들을 쫓아버린 후 집을 차지한다. 그곳은 동물 4마리의 안식처가 된다. 동화의 제목이 브레멘 음악대인데도 동물들은 브레멘으로 가지도 않았고 음악대가 되지도 않았다. 그래도 동물들은 모두 즐겁고 행복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물론 먼저 목적지를 정하고 가능하면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미리 알고는 있어야 한다. 그곳에는 행복의 그림자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행복이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라는 낡은 은유를 버리면 그 순간부터 벌써 행복해진다. 아예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행복이며 그런 행복의 향유를 위대함의 조건으로 평가하는 철학자도 있다. 그의 이름은 버트런드 러셀이다. 20세기의 탁월한 논리학자이자 수학자였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빼어난 저술가였던 그가 행복의 정복에서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얼마나 단조로웠는지 정리했다. 책에 따르면 칸트는 평생 퀘니스베르크에서 10마일 밖을 벗어난 적이 없다. 다윈은 탐사 여행을 마친 후 여생을 자기 집에서 집거했다. 마르크스는 혁명운동 후에 자신의 남은 시간을 영국 박물관에서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협소한 장소와 지루함과 단조로움 속에서 그들은 행복을 정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보통의 생각과 달리 여행지, 미술관, 바닷가, 카페 등으로 이동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들은 좁은 공간이나 단조로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다. 어제 정말로 죽을 뻔했다고 생생하게 상상해본다. 미국의 한 갑부가 임사체험 덕에 새롭게 눈을 떴다. 2007년 4월 한 여성이 자신의 홈오피스에서 쓰러졌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돌연 의식이 끊겨서 오른쪽으로 무너졌다. 바닥에 먼저 닿은 부위는 머리의 측면이다. 피가 엎질러진 물처럼 바닥에 흘렀다. 얼마큼 시간이 흘렀을까? 의식이 흐릿하게 돌아왔다. 오른쪽 뺨은 축축했다. 불길하고 무서웠다.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죽을 게 분명하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외롭게 인사도 없이 떠나야 하다니 눈물이 났다. 서서히 의식이 꺼지면서 사랑하는 이들의 이미지도 흐릿해지고 머릿속이 암전된다. 얼마 후 눈을 뜨자 불빛이 보였다. 저승의 횃불인가? 다행히 병실 천장에 있는 전등이었다. 이런 무서운 경험을 했던 여성은 아리아나 허핑턴. 유명한 언론인이자 사업가다. 그는 2005년 미국의 온라인 언론사 허핑턴 포스트를 창간하고 단 2년 만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100명에 포함되었고 포브스의 파워풀한 여성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몇 년 후에는 돈도 원 없이 벌었다. 창간한 온라인 매체가 2011년 3천억 원이 훨씬 넘는 가격에 팔렸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때 잘못되었으면 허핑턴은 돈방석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하직할 뻔했다. 왜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을까? 스스로 분석하기로는 고된 노동 때문이다. 그는 일주일에 7일, 매일 18시간씩 일했다. 쉬고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6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중노동을 했던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다. 더 정확히는 돈과 권력을 원했다.
허핑턴에게 성공의 기준은 단순 명쾌했다. 돈과 권력의 유무에 따라 성공 여부를 결정했다. 그런데 쓰러져 죽을 지경에 다다른 후에는 새로운 성공의 기준이 생겼다. 웰빙, 지혜, 경이감이 그것이다. 건강하게 사는 것과 삶의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삶에서 놀라움을 얻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임사체험 덕분에 허핑턴은 숨 쉴 공간과 깊은 시각을 주는 충만한 삶을 누리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그에 져서 제3의 성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시골, 해안가, 언덕에서 안식처를 찾는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만큼 평화롭고 걱정 없는 안식처는 없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해서 스스로를 새롭게 해야 한다. 인간은 길을 쓰고 죽음을 회피한다. 그런데 죽음에 직면해 봐야 행복을 깨닫는다. 잠깐이면 된다. 상상 속에서 처절히 죽음을 맞이해 보라. 감사와 행복과 경이감이 밀려온다. 티셔츠를 고르듯 생각 고르기. 사람은 아침마다 옷을 신중히 골라 입는다. 그런데 생각을 자기 뜻대로 고를 생각은 하지 못한다.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생각하면서 산다. 불행하고 괴로운 생각마저 어쩌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들인다. 이건 너무 무기력하다. 잘못이다. 다른 누군가가 입혀주는 옷을 입는 것과 같다. 다음은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 나오는 대사다. 매일 옷을 고르는 것처럼 생각을 고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건 애쓰면 잘하는 능력이다. 인생의 일들을 통제하길 간절히 원한다면 마음의 정성을 쏟아야 한다. 티셔츠를 고르듯이 생각도 고르는 것이다. 비뚤어진 생각을 고를 것인가?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낙관적이고 의연한 생각으로 갈아입을 것인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연습을 하면 생각 골라입기 능력은 잘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은 고통을 줄여준다. 미국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스트레스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생각을 고르는 능력이다. 스트레스는 괴로운 생각이 만든다. 그러니 해법은 단순하다. 괴로운 생각을 즐거운 생각으로 뒤덮으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 생각으로, 비관적 걱정은 낙관적 희망으로 덮어 씌운다. 그렇게 기분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능력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단순하고 구체적인 생각 선택법을 추천한 사람도 있다. 미국 영화배우 데미 무어가 매일 아침 침대 위에서 잠시 마음을 정한다. 디지털 기기를 집어들면 우리는 즉시 토끼 굴로 빨려 들어간다. 그 전에 하루의 의도를 명상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켜기 전에 딱 1분만 생각해 본다. 오늘은 어떤 생각, 어떤 의도, 어떤 기분을 입을 것인가? 매일 반복하면 머지않아 생각을 골라서 장착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섬세한 사람은 매일 아침 자신의 기분과 생각을 골라 입는다. 기분과 생각을 골라 입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매일이 환상적인 여행이 된다. 독일 철학자 필립 휘브리슨 대중적 철학서 하얀 토끼를 따라가라에 보면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아주 유명한 문장이 인용되어 있다. 최고의 탐험 여행은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여행이다. 사람들은 낯설고 신비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안달이다. 그런데 미지의 땅에 간다고 진정한 탐험과 발견을 경험하기는 어렵다. 대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봐야 가슴 벅찬 발견이 가능해진다. 아침마다 다른 시각을 장착하면 우리의 일상은 매일 환상적인 여행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행복의 기술에서 가져왔다. 이 책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시각과 통찰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책에는 세계적인 석학에서부터 심리학자, 작가, 철학자, 명상가, 과학자 등 행복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과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행복이라는 것이 단 하나의 정답이 아닌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70명의 행복 대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행복은 성공, 사랑, 건강, 자기계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행복은 남들과 비교하거나 획일적인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찾아가는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길 응원하겠다.